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공격적인 경영으로 세계로 도약하고 있는 향토 기업이죠. 주식회사 하림그룹의 김은국 회장과 함께 오늘 또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언제부턴가 이제 지난해부터인 것 같아요. 하림그룹이 그 포털 사이트에도 자주 등장하고 그러는데 네. 특히 이제 지난 연말에는 나폴레옹 모자 관련돼 가지고 크게 보도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예. 그 경매 이야기 좀 해주신다면 어떻게 해서 그 경매에 또 뛰어들게 됐는지. 제가 원래 나폴레옹을 좋아했습니다. 예. 나폴레옹이 1%의 가능성이 있어도 도전한다. 이게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불가능은 없다, 뭐. 불가능은 그렇죠. 네. 없다. 이런 얘기죠. 제가 볼 때는 세계에서 가장 긍정적인 사람 같아요. 모든 사물에도 보면은 네. 긍정과 부정이 상존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면만 자꾸 꺼내는 사람이 있는데 나폴레옹은 1%의 긍정적인 면만 있어도 그걸 100% 긍정으로 만들어내는 그것을 실천한 분이거든요. 네. 코르시카 섬의 시골에서 태어난 일반 평민이, 왕족이 아닌 평민이 35살에 프랑스의 황제가 된 거예요. 그 가능성이라는 것은 뭐 1%도 못 되죠. 네. 그래서 몸소 이제 실천한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평소에 사업을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예. 그런 거에 많이 직면을 하다 보니까 이 나폴레옹 같은 사람은 이렇게 일을 하는데 진짜 그렇게 나폴레옹을 생각하면은 뭐 못할 일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항상 이제 했었어요. 네. 그러던 차에 이제 KBS 뉴스에서 라디오 뉴스를 듣는 중에 모자를 경매한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네. 이제 제가 차 안에서 어디를 가다가 예. 들었는데 듣는 순간 이 모자는 내가 사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느낌이 왔던 모양이네요. 네. 평상시에 이제 생각하니까. 네. 근데 다행히 이제 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나폴레옹의 이제 분신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 모자를 통해서 더 새로운 도약을 꿈꾸기 위해서 이제 자극 역할도 됐을 텐데 일각에서는 그 모자 하나가 이제 2560 뭐 이렇게 가격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렇게까지 비싸게 주고 구입을 해야 되나? 차라리 그 돈 있으면 어려운 이웃 도와주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또 시각들도 있었을 텐데요. 불편한 시각도. 그것도 옳은 얘기죠. 예. 무슨 모자를 갖다가 26억에 사냐. 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옳은 얘기 같이 보여요. 예. 근데 이제 그 모자가 1926년, 지금으로부터 한 88년, 9년 된 것 같은데요. 그 무렵에 이 모나코 왕실에서 프랑스 경매소에서 52,000 프랑의 사관 모자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모나코 왕실이 88년간 소장하고 있다가 이번에 내놓은 거거든요. 그 당시에 52,000 프랑이면은 1926년도에 우리나라 돈으로 그 당시 돈으로 1,100만 원이에요. 그 당시에 사랑가마니에 10원이 안 갔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렇게 따지면은 110만 가마 정도 돼요. 10원씩 봐도 쌀이 1,100만 원이니까. 네. 그것을 오늘날 쌀값으로 환산하면 2천억 정도 됩니다. 그게. 네. 그래서 이 모자의 가치가 대단한 거다. 네. 근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저는 뭐냐면은 이 모자를 이제 우리 사옥 1층에 전시할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네. 특히 젊은이들이 보게 하려고 그래요. 보면서 네. 저와 같은 생각. 그러니까 나폴레옹의 그 젊은 시절, 네. 그 과정, 아주 긍정적인 면, 도전 정신 이런 것을 우리 젊은 사람들이 개중에 그래도 네. 여러 명이 보지만 예. 개중에 0.1%라도 그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예. 있다고 한다면은 좋죠. 그게 장기적으로 이게 앞으로 뭐 100년, 200년 보여줄 텐데 장기적으로 그 돈을 나눠주는 것보다 네. 그렇게 정신을 나눠주는 것이 훨씬 더 큰 기부가 아닌가. 좋죠. 이런 네. 생각을 한번 네. 저는 해봤어요. 언제 하림그룹 놀러 가면 저도 좋은 기운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나폴레옹 모자 통해서. 하림하면 이제 뭐 닭고기 관련돼서는 국내를 넘어서서 이제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회장님께서 평소 닭고기 즐겨 하시는지요? 저는 닭고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닭고기는 먹어도 질지들 않아요, 저는. 네. 그렇군요. 건강해지고.
또 건강식품이죠. 육류 중에서 특히 단백질 식품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건강에 좋다. 백색육으로 네.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네. 어려서부터 이렇게 병아리 키우고 이런 걸 좋아했다면서요? 예, 제가 이제 그 요즘 아이들도 그렇지만은 이제 동물이 기르는 거 이런 걸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유달리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병아리를 이제 외할머니께서 이제 여름 방학 때 놀러 갔더니 병아리를 한 10마리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길르게 됐죠. 네. 닭을 만들으셨군요. 그래서 10마리를 키워서. 예, 10마리를 그 당시는 이제 우리나라에 뭐 배합사료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개구리 잡아다가 깡통에다 삶아서 독세 풀하고 이렇게 같이 섞어서 병아리를 길렀는데 병아리가 잘 컸어요. 그때 병아리 한 마리에 제 기억으로 한 10원 정도 이렇게 네, 갔었는데 네, 네. 큰 닭이 250원. 지금으로부터 이제 한 46, 7년 전이니까요. 네, 꽤 오래된 얘기네요. 오래된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병아리를 길러서 250원에 팔고 그럼 2,500원 아닙니까? 또 병아리 100마리 사도 한 1,000원이면 사니까 네. 100마리 사고도 1,500원이 남으니까. 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점점 기르다가 제가 초등학교 한 6학년 때는 네, 네, 네. 돼지도 한 18마리인가 이렇게 기억드는데 기르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돈이 생기잖아요. 네. 이게 동물 기르는 걸 좋아하는데 돈까지 생기니까 더 재밌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네.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예. 일을 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이제 싹을 틔웠습니다. 이 할인 그룹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어떻게 보면 그 초석이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제법 큰 종잣돈을 마련을 했더라고요. 닭을 키워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돼서 한 4천만 원 정도. 네. 그 당시 아마 이쪽 그 전주 익산 이쪽 지역의 집값이 네. 한 300만 원, 350만 원 단독주택. 이야, 제 엄청난 기억으로는 돈이네, 4천만 원. 네, 그러니까 네. 한 10채 값 되니까 그 고등학생으로서는 상당히 그 큰 규모였죠. 이야. 제가 그 순전히 닭 키워서 그렇게 번 거예요. 그렇죠. 닭도 기르고 네.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다른 사업도 조금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학교에서 수업 받다 보면은 예. 복도에 이제 학교에 복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왔다 갔다 해요. 어떤 아저씨가 이제 쉬는 시간에 나와 보면은 결제 맡으러 온 거예요. 저희 그 직원이.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네. 사업을 했죠. 사업 수완이 좀 대단하셨던 모양이네요. 네. 예. 미국에 있는 큰 회사 알렌 지금 하림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네네. 그때 인수하면서 또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 미국이 이제 리만 사태로 굉장히 그 어려웠습니다. 예, 금융 금융 위기로. 네. 그래서 이제 많은 그 회사들이 도산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알렌 패밀리 푸드라는 회사가 90한 2년 된 회사입니다, 여기에. 근데 3대째, 이게 손자가 경영하던 회사인데 그게 이제 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소위 이제 망한 겁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저희가 그 은행 관리 하던 회사인데 그 법원에서 이 경매하는 것을 이제 싸게 인수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이름을 그 알렌 하림 푸드로 이렇게 이름을 고쳐서 하는데 저희가 인수할 당시에 그 종업원이 한 1,100명이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지금은 미국의 경제가 살아났잖아요. 이제 아주 저점에서 인수했는데 바로 이제 경제가 회복돼서 예. 그 아주 뭐 대박을 낸 겁니다. 저희로서는. 그렇네요. 그래서 예. 굉장히 지금은 종업원 숫자가 1,700명입니다. 한 500명 늘어났습니다. 지금. 92년도에 92년도가 아니라 12년도 2012년도에 네. 인수를 했는데 예. 지금 종업원이 한 500명 늘어나고 이번에는 이제 또 그 추가로 설비 투자를 또 새로 늘리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손 대는 것마다 왠지 좀 잘 풀어가는 것 같고 잘 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계열사도 한 60여 개 가까이 되는 걸로 들었습니다. 네. 예. 근데 제가 이제 그 창업을 하는 게 있고 예. 저희가 대부분 창업을 했지만
또 그 큰 기업을 또 인수도 몇 건 했어요. 했는데 제가 인수할 때는 항상 경제가 어려울 때, 또 그 어려운 회사, 조금 회사가 이익이 좀 안 나고 경영이 좀 잘 안 되는. 그러나 이제 제가 볼 때는 저희 이 전문성에 맞는 네. 그런 회사들을 주로 인수를 하는데 네. 일반적으로 잘 되는 회사를 인수하면은 예. 그 뭐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좀 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소를 갖다가 비육을 하려면은 송아지 사다가 한 3년 가까이 걸립니다. 네, 네, 네. 근데 이제 큰 소가 조금 병들고 해서 이제 쭉 마른 소는 이걸 사가지고 치료하면은 3개월 내지 5개월이면은 이제 큰 아주 비육이 잘 되는 소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주로 그 마른 소를 이제 네. 사가지고 송아지보다는? 비육은, 송아지보다는. 그래서 이제 또 살찐 소를 사가지고 뭐 부가가치를 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예. 그래서 이제 예. 그 사람들이 이 경제가 나쁘고 이럴 때는 잘 인수할 사람도 별로 없잖아요. 네. 경쟁도 안 되고. 예. 그러니까 좀 싸게 살 수 있고. 역시 또 앞서가는 분들은 또 보는 시각 차이가 일반인들하고 다르네요. 예. 펜오션 또 인수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네. 분들이. 그 펜오션을 저희가 이제 인수를 하니까 사람들이 왜 이 닭고기 회사가 선박을 하냐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운송 관련이죠. 네.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저희가 생각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없기 때문에 그 일반인들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조금 설명을 하면 이제 다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 저희가 하는 업이 주로 이제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오리고기 이런 네. 단백질 식품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 단백질 식품을 하는데 이것들의 기초 소재가 뭐냐면은 곡물이에요. 사료거든요. 사료. 네. 사료는 뭘로 만드냐면 주로 주성분이 곡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곡물 자금률이 24%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76%를 수입에 의존을 해요. 그런데 글로벌 곡물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곡물 유통을 하는 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일본도 우리와 곡물 자금률이 비슷한데 예, 예. 일본은 5개 업체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 수입하는 곡물의 96%를 자국 그 유통상인들에 의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네. 글로벌 곡물 시장에서 문제가 생겨도 네. 일본으로 수입되는 것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 업체도 없습니다. 현재 일본의 업체, 네. 미국의 업체들한테 사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곡물 시장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네. 우리는 곡물을 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식량 안보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4분의 3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가 네. 그런 기반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도 이런 기반을 만들려고 노력은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안 됐습니다만은 네. 그런데 이 곡물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가가치를 내는 부분이 뭐냐면은 네. 해양 운송입니다. 그러겠네요. 곡물도 중요하지만은 네. 해양 운송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배 운임이 좋을 때는 전체 가격의 50%가 운반비예요. 이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입니다. 이게. 할인 입장에서는 새는 돈이었네요. 그렇죠. 운반비가.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곡물을 많이 그런 회사들에 사다 쓰다가 네. 이 우리가 하는 사업의 그 아주 기초 소재 사업인데 이게 이것을 우리가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선박이 없었어요. 네. 근데 마침 이제 펜오션이 예. 법정 관리에 들어가서 이제 그 공개 매각을 했기 때문에 네. 이때가 찬스로 본 거죠. 어쨌든 뭐 운송회사 인수하면서 하나의 뭐 해지 개념이겠네요. 위험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네. 그게 이제 그것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버티컬 인티그레이션 통합 경영이라고 그러는데 예. 그게 이제 우리가 돼지고기, 닭고기를 생산하고 그 아래 단계가 사료 회사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저희가 사료를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 네. 325만 톤 생산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료 생산하고 있는데 그 아래 단계가 기초가 이제 곡물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곡물은 어디서 나오느냐? 태양 에너지로부터 이게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지구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아주 기초 소재가 우리가 먹는 기초 소재가 곡물인데 이제 기초 소재부터 통합 경영을 이제 하는 거죠. 수직 계열화를 이제 완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공격 경영. 어떻게 보면 자전거 페달로 치면은 페달을 계속 쉼없이 이제 굴르고 있는 네. 하림 기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고향이 익산이시잖아요. 예. 우리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 지역 발전 위해서도 이제 연계해서 공장도 좀 이곳에 많이 짓고 네, 네. 일자리 창출도 되고 했으면 좋겠는데 정읍 공장 크게 들어섰더라고요. 네, 네. 예, 거기 보니까 뭐 물 먹지 않는 닭고기 고품질 제품 생산하고 있던데요. 아, 예, 저희가 이제 정읍에도 공장이 한 3개가 있습니다. 예. 사료 공장이 정읍에 2개가 있고 닭고기 가공 공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정읍에 있는 닭고기 가공 공장은 그 닭을 이렇게 도축을 하면은 냉각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물에다가 이게 집어넣으면은 아무래도 이 물이 고기에 침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읍에 하는 방식은 물로 냉각하지 않고 이 콘베아에 이렇게 공중으로 달려가죠. 그럼 그 달려가는 그 방의 온도가 1도 내지 0도. 네. 그래서 공기 중에서 바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냉각이 돼요. 그러니까 물을 안 먹죠. 네. 이제 그것을 에어 칠링 시스템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 방식을 택했고 또 한 가지는 요즘 이제 동물 복지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이 그 이 도축하기 전에 데미지를 입으면은 사람 몸에 좋지 않은 그런 물질이 나온대요. 네, 맞아요. 예. 이게 그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닭 키우는 그 면적도 좀 넓게 해주잖아요.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 도축하는 과정에서도 가스에 이렇게 잠자게, 그 자기가 도축이 당하는지 안 당하는지 모르게 이렇게 이 가스 콘베어에 의해서 아주 편하게 이제 도축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했기 때문에 그 품질이 아주 좋습니다. 네. 미국으로도 이제 삼계탕 수출 뭐 이렇게 이루어졌잖아요. 예. 미국 사람들 반응은 어때요? 저희야 뭐 삼계탕 없어서 이제 못 먹기도 하고 복날은 꼭 먹게 되는데. 삼계탕이 이제 미국에 수출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축산물로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이제 수출이 시작이 됐어요. 예. 그런데 일단은 이제 그 미국에 있는 우리 그 한국 사람들 시장에 먼저 팔게 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이쪽 아시아 쪽 일본, 중국 사람들 시장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말부터 수출했는데 상당히 그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늘려나갈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우리 지역 특히 이제 익산이 식품 산업 클러스터 들어서고 식품 산업으로 이제 저희가 성장을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예. 이에 대해서도 혹시 보관을 갖고 계시는지요? 제가 이제 익산이 고향이고 네. 또 앞으로 저도 결국은 이제 늙으면은 익산서 살려고 합니다. 계속. 예. 고향으로 내려오셔야죠. 예. 그리고 현재 제가 이제 주민등록이 익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민등록을 아마 옮기지 않을 겁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예. 그래서 그 익산에도 공장을 이제 새로 짓기 위해서 저희가 이미 땅은 확보했습니다. 이 식품 클러스터하고 네. 익산의 그 한방산업단지에 땅을 대략 한 4만 평 정도 이렇게 4, 5만 평 확보를 지금 해서 여기에다 한 3천억 정도 투자해서 네. 그 천연 조미료를 비롯한 네. 그 식품 공장을 저희가 짓기 위해서 지금 설계를 한참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마 또 많은 사람들을 지금 뭐 하림이 한 1,800명 정도 고용을 하고 있는데 네. 막 그 정도는 더 고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 방문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그 이슬람 무슬림들이 즐겨 먹는 할랄 식품에 네. 관심을 갖고 있던데 네. 틈새로 보여지던데요. 그 할랄 식품이 이제 이슬람 종교 네. 의식을 치룬 네, 네. 그런 이제 그 식품인데요. 그런 것들이 아마
틈새 시장으로 소량씩은 가능할 겁니다. 지금 앞으로. 네. 그래서 인구가 이제- 거기도 뭐 만만치 않게 한 18억 정도 되는 모양이더라고 무슬림들이.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의 시장도 저희가 이제 앞으로 식품 클러스터에서 아마 늘려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현재는 저희가 미국 공장에서는 할랄 식품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앞서 이제 이야기 중간에도 이제 나왔지만 곡물 산업 우리가 취약하잖아요. 네. 이 부분 국가적으로도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국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예. 우리나라가 곡물 자급이 4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이게 4분의 3을 수입에 의존하잖아요. 근데 이게 공급이 잘 돼야 우리나라 그 식품 시장이 먹거리가 가장 중요한 먹거리가 안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이제 식량 안보 차원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될 겁니다. 그게. 네, 잘 됐으면 좋겠고요. 하림그룹 우리 지역에 혹시라도 더 투자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하는데 네. 어떻습니까? 앞으로의 구상은요? 그 앞으로 이제 이쪽에 식품 쪽에서 계속 투자를 할 겁니다. 특히 이제 저는 그 여기 식품 클러스터가 있고 농촌진흥청이 이제 전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새만금 항구가 생기고 네. 그래서 이쪽 지역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그 유럽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한 5억 명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그 인구가 1,600만 명 정도 되는 조그마한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있어요. 네. 그 나라가 유럽의 하여튼 식품의 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선구자 역할. 네. 예를 들어서 유럽의 오렌지 시장을 네덜란드가 한 60% 점유하고 있는데 그 네덜란드에서는 오렌지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미나 아프리카에서 싼 오렌지를 큰 배로 실어다가 로털담 항구에다가 이제 내려서 거기는 이제 훌룻포트가 이 항구가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부두가. 그래가지고 내려서 이것을 가공해서 유럽에 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소위 가공무역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새만금 항구가 이 동북아시아가 네. 유럽보다 사이즈가 더 작아요. 네. 근데 인구는 세 배가 많아요. 그리고 이쪽 시장은 개발 도상이 있기 때문에 역동적인 시장입니다. 네. 이 유럽 시장은 노인네라고 그러면 여기는 청년 시장이에요. 더 희망이 있네요. 희망이 있죠. 예. 인구가 많고 예. 또 거리도 가깝고. 그래서 이제 새만금항이 그렇게 저는 개발되기를 바라요.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네. 그러면 우리가 식품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해서 새만금까지 후드밸리가 조성되고 예. 싼 원료를 갖다가 남미나 북미 또 아프리카 이런 쪽에서 싼 원료를 큰 배로 이렇게 항해 대놓고 네. 거기서 가공해서 여기서 이제 작은 배로 실어서 이제 수출하는 그 네덜란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그 저희도 그쪽에 투자도 더 해야 되고 네. 또 해외 업체들로 같이 합작도 해야 되고 왜 그러냐면은 그런 큰 일을 할 때는 네. 그래도 그 선진국에 있는 회사들하고 같이 해야만이 그렇죠. 예. 빨리 안정이 됩니다. 이게. 네. 예. 네덜란드 하면은 뭐 농업 1위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거기. 농업 수출 2위 국가입니다. 예. 미국 다음에 그 조그마한 나라가. 맞습니다. 그 네덜란드가 우리나라보다 자원이 더 없는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똑같이 우리도 자원이 없는 나라지만 그래도 우리는 네덜란드보다는 자원이 있어요. 네. 인구도 우리 3분의 1밖에 안 되고 네. 국토 면적도 우리 3분의 1보다 조금 커요. 우리 반이 안 됩니다. 우리 남한의 반이 안 돼요. 그런 나라가 농업무역에서 연간 350억 불 이익을 내요. 강소국이죠. 농업 관련돼서는. 네, 우리나라는 적자가 250억 불. 그러니까요. 예. 무역 수지가 600억 불 차이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도전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긍정적으로 보면은 지금 지구상에 그렇게 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보다 못하는 환경에서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예. 오늘 뭐 이야기 방송 모두에 이제 나폴레옹 뭐 불가능은 없다 도전 정신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이야기 말미까지 이어지는데 오늘 이제 모시고 이야기하면서 꼭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무에서 유를 어떻게 보면 만들어내셨잖아요. 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 참 어둡고 긴 터널 이어지고 있는데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좀 멘토로서 마지막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네. 저도 이제 이 소위 무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병아리 10마리로 시작했는데 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흔히 해요. 근데 자기가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살면은 주변이 돕는다 이런 뜻이에요. 한참 싹수가 있으면 주변에서 긍정적으로 봐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저는 우리 특히 젊은이들한테 걱정하는 부분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지만 네. 좀 부정적이에요. 이게 부정적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네. 모든 기회, 자기한테 오는 기회를 스스로 거절하는 형국이 되거든요. 뭐 할 일이 아무것도 없죠. 부정적이면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갖지 말아라. 네.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라. 이 긍정이라는 것은 도전의 이 기초인데 네. 이 긍정과 도전이라는 것은 젊은이들의 특권이다. 그런 걸 포기하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네. 가면은 네. 틀림없이 이 무에서 유가 만들어진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긍정의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었고요. 정말 공격적인 경영으로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 지역 또 애양심을 바탕으로 익산에 이제 내려오셔서 사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우리 지역 발전에도 네. 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